자, 일단 식물병리학 쪽 보시면은요, 일단 식물병리의 개념 쪽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개념이에요.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셔도 되는데, 식물병은 병원균에 의해서 식물이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냥 뭐 사람도 마찬가지로 감기에 걸리면 힘들듯이 식물들도 병에 걸리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식물병리학은 이러한 식물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병을 예방해 식물에 일어나는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학문이다. 오케이, 알겠어. 이제 내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할게. 자, 식물병의 피해와 중요성입니다. 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일단 알고 가야 되는데, 왜 이런 피해를 알아야 되냐? 바로 작물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자, 1번, 식물병에 의해서 식량 작물의 생산량이 감소. 자, 사람은 어쨌거나 먹어야 삽니다.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되겠죠. 생산물의 품질 저하 등 다양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자, 그 야기한 문제가 뭐냐? 지금부터 좀 더 중요한 식물병에 의해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우리가 좀 인지를 할 건데, 실제로 기출문제로 봐도요, 중요 포인트가 보면 어떤 중요한 식물병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떤 녀석이 발생했느냐, 거의 이런 범위로 묻습니다. 자, 아래쪽 그래서 대표적인 식물병에 의한 피해는 이제 감자역병, 커피녹병, 덩굴 쪼깃병, 이 세 가지가 주로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감자역병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보세요. 1845년에서 1860년 사이쯤에서 아일랜드에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150만 명 정도는 신대륙으로, 즉 식량이 없으니까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는, 정말 식물병에 관련해서는 가장 빈도가 높은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자역병 여러분께서 외우실 때 당연히 통으로 외워두시면 좋지만, 중요 포인트, 감자역병이라는 것과 언제 발생했느냐,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발생했냐, 요 세 가지 포인트 키워드는 꼭 인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커피녹병 같은 경우 커피의 재배지인 스리랑카에서 이제 남아메리카로 이런 녹병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덩굴 쪼긴병은 감염할 때 수일 내로 고사를 하게 된다. 이런 피해들이 있었다는 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감자역병은 정말 여러분께서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아래쪽 기출도 있겠지만은, 자, 1840년대 유럽의 아일랜드 지역에서 감자에 발생했던 병해가 뭐냐? 딱 기출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뭐죠? 3번에 있는 역병이 이제 우리가 고르면 되겠죠. 실제로 감자역병 관련된 역사적 사례는요, 1년에 한 번에 나올 정도 빈도수로 봤을 때 1년에 2번 나온 적도 있어요. 회차별로 보면은. 그래서 자주 나오는 만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식물병의 원인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비생물성의 병원성을 볼 수 있겠다. 자, 비생물성이 뭐냐? 바로 전염되는 일반적인 병원체가 아니라 환경적 요인을 말한다 보시면 돼요.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면 습도, 온도, 빛, 대기, 이런 것들이 바로 비생물성 병원, 아니면 비생물성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기출에 보면요, 생물적 요인이 아니라 비생물적 요인, 즉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 종류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물성이다 비생물성이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조금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비생물성 병원 종류 무엇이 있느냐?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피해 사례 있잖아요. 이제 비생물성 병원에 의한 피해 사례에 관련된 기출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신에 이제 주로 생물적 병원, 이런 식의 문제는 나왔었죠. 이제 비생물적 요인인 것은, 혹은 생물적 요소가 요인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된 사례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비생물성 병원의 종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태, 예시까지 묻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비생물성 병원 종류로 봤을 때, 온도, 습도, 대기, 양분, 결핍, 토양,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가도 지금까지는 일단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하려면 사실은
온도에 의해서는 뭐 일소 현상, 뭐 냉해 이런 것들이 있었다. 습도에 의해서는 시드름, 반점 같은 게 있었다. 대기 오염 같은 경우는 뭐 스모그, 에틸레에 의한 생장 위축, 양분 결핍으로는 양분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현상들이 있겠죠. 그리고 토양에 의해서는 뭐 중금속 피해 이런 것들의 어떤 예시 종류들도 알고 가시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기출에서는 아직 피해 예시까지는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가볍게 보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종류만큼은 이런 게 있었다는 것만큼은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관련 문제 보시면요. 다음 중 비전염성인 병을 물었습니다. 자, 선충 3번에 있는 세균, 4번에 있는 바이러스. 어떻게 보면은 생물적 요인이자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비전염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환경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 그러니까 특정 환경에 의해서 외부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는 2번 영양결핍을 우리가 딱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전염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염성이 그냥 감염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도 같은, 되게 말하는 의미가 많아요. 기출 문제도 보면 뭐 비생물성인 것은, 비전염성인 것은, 생물성이 아닌 것은 되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건데 다르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기출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어차피 같은 문제예요. 같은 단원이에요. 하지만 묻는 형태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우린 그 연습을 위해서 이런 기출도 간간히 한 번씩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출 같은 경우 어쨌거나 관련 문제로서 비전염성 묻는 문제도 이런 식으로 기출 형태가 있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보다 바이러스성 병원 및 생물성 병원. 자, 첫 번째로 균류가 나옵니다. 자, 균류는 진균, 세균, 점균을 포함하여 엽록소가 없어 무기물 합성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자, 진균 같은 경우는 뭐 곰팡이를 보통 말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세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현미경으로 보통 관찰할 수 있는 단세포 생물을 우리가 주로 뭐 세균 같은 거 말하고, 점균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이 없는 다핵균 같은 것들을 주로 점균이라고 일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통한 에너지, 유기물 합성, 무기물 합성이 좀 어렵다. 자, 그 다음 진균은 실 모양의 균사체로서, 이 부분 체크. 진균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뭐다? 실 모양의 균사체라는 거. 그래서 그 기출에 보면요, 뭐 진균이 주로 가지고 있는 형태는 무엇이냐? 실 모양의 균사체요. 실 모양이요. 뭐 사상균이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뭐다? 이런 특징 같은 것도 좀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균사체로서 개체를 유지하는 영양체와 종족을 보존해주는 번식체로 분류를 한다. 영양체는 기주에 침입해서 흡기를 이용해 양분을 섭취하고, 영양체라는 것은 기주에 침입을 하는데 흡기라는 형태가 있고 이걸 통해서 피해를 주로 주고 있구나, 양분을 빨아먹고 있구나. 그렇게 통해 번식체는 일정 성장 시 담자체가 형성되고 포자를 만들어진다. 자, 주로 진균 같은 경우 포자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다음, 진균의 일부분인 균사는 경막의 유무로 분류되며 외부에 세포벽이 있고 그 성분은 키틴으로 이루어진다. 자, 진균의 일부분인 균사는 경막의 유무로 분류가 하는데 외부에 세포벽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세포벽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알고 가시는 게 좋은 게, 바이러스라든지 파이토플라스마가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세포벽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세포벽 유무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기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세포벽이 있고 뭐 어떤 특징을 가진 병원균은 무엇이냐 묻기 때문에 이 진균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이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포벽이 있구나 얘는, 그리고 키틴으로 이루어졌구나. 뭐 키틴 같은 경우에는요, 뭐 예를 들면 곤충에도 있지만 키틴이 뭐예요? 단단한 어떤 외부 그 체벽이기 때문에 방어 기작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균 같은 경우에도 세포벽에는 이제 키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진균은 크게 잔항균류, 담자균류, 불안정균류, 조균류 등이 있다는 거,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균의 종류를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잔황, 담자, 불완전, 조균류라는 이 종류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포인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균류에는 진균, 세균, 점균 같은 게 있고 그 중에서 진균은 실 모양의 균사체라는 거, 그리고 피해줄 때는 흡기를 이용한다는 거. 그런데 이 진균이라는 녀석은 세포벽 같은 게 있고 성분에는 키틴도 있구나. 그리고 종류에는 잔황, 담자, 불완전, 조균 같은 것들이 있구나. 이 정도는 방금 짚은 내용들은 기출에서 몇 번 다른 내용들 중요한 포인트만 일단 좀 짚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잔황, 담자, 불완전, 조균 같은 경우 특징이 뭐가 있느냐. 잔황균류, 균사에는 경막이 있고 경막이 있는 게 특징이지 균핵 및 좌자가 형성이 된다. 잔황균은 분생포자에 의한 무성생식과 잔황포자에 의한 유성생식을 한다. 자, 무성생식은 암수 구분 없이 단일 개체로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성생식 같은 경우 당연히 암수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담자균류, 균사에 경막이 있고 유성포자는 담자기 위에 생기는 담자포자를 담자균류를 한다. 불완전 같은 경우에는 균사에 경막이 있고 무성, 분생, 포자 세대만으로 분류가 된다. 조균류는 균사가 없거나 혹은 균사가 있어도 경막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또 감히 또 좀 짚어드리지만 종류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 종류에 대한 특징은 기출빈도상 사실 많이 다루진 않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점수 조절용으로 난이도를 살짝 좀 높일 때는 그 균류에 대한 특징까지 조금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짚고 가셔야지 좀 안전하시고요. 확률상 봤을 때 이 내용까지는 아마 여러분이 시험 지금 응시할 때 접할 확률이 조금은 좀 적긴 해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다뤄야 될 문제가 사실 좀 많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들이 더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잘 안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간간히 건드리고 있는 내용인 만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문제는 어떤 식으로 주로 나오냐. 자, 잔황균은 유성세대와 무성세대를 갖고 있는데 그중 유성세대에 속하는 것은 물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왔었죠. 잔황균류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분생포자에 의한 무성생식과 잔황포자에 의한 유성생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은 깊게 들어간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빈도는 사실 적습니다. 제가 빈도 높을 때는 빈도 높다고 딱 지정을 해드려요. 이 문제는 이 내용은 정말 자주 나오는 거다. 이미 몇 번씩 반복하는데 1년에 막 매년 한 번 이상 나온다. 매년 2번 정도까지 나오더라. 이 정도로 빈도를 제가 짚어드릴 건데 얘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한 2년에 한 번꼴로는 건드리고 있는 그 정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세균 쪽 보겠습니다. 자, 세균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으나 그래 세포벽이 있는 게 특징이구나. 대신에 핵막이 없고 이분법에 의해서 자, 이분법은 뭐냐면요. 일종의 무성생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가 있다가 스스로 분리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이분법에 의해서 생식을 하는데 주로 전자광학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아, 세균은 현미경 관찰이 가능하구나.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작다 보니까 그 현미경만으로는 관찰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관찰할 때 간균, 막대 모양, 구균, 공 모양, 나선균, 나사 모양, 사상균, 실뭉치 모양 등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 간균 형태로 관찰된다. 자, 여러분께서 이 형태에 대해서는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기출에서도 이미 나왔지만요. 자, 세균 중에서도 실뭉치 모양에 있는 것을 무슨 균이라 하는가? 이렇게 단답형으로 딱 묻는 문제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각각의 균과 특징에 대해서는 매칭을 해서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되고, 그리고 간균, 구균, 나선균, 사상균 이 네 가지 큰 포인트는 꼭 암기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다음 중 세균의 형태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묻는 문제도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종류와 각각의 형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세균은 간균 형태로 관찰이 되고 있어요. 사실 간균의 경우에는요, 이 외부 영향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좀 잘 버텨요, 애들이. 다른 애들은 조금 저항력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남았으니까 세균 중에서는 가장 많이 보이는 거, 많이 관찰되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세균은 인공배지에서 배양 및 증식이 가능하며, 오케이. 배양 및 증식이 되는구나. 반대로 안 되는 거는 바이러스나 파이토플라스마라는 병원균이 있는데 얘들은 인공배양이 안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뭐 나중에도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배양이 가능하며 운동기관인 편모를 가지고 있다. 아, 얘는 운동기관이 있으니까 이동이 가능하겠네. 그 이름을 편모로 하는구나. 그 편모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실 같은 모양인데 실제로 관찰해 보면 이게 운동성이 있어서 유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물 같은 곳에 만약에 이 세균이 퍼진다. 그럼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균이 퍼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세균 검사 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또 나왔습니다. 그람 염색. 이 그람 염색도요, 거의 매 회차마다 시험에서 이 단어가 안 빠져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그람 염색법을 이용해서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을 양성, 분홍색으로 변하는 것을 음성이라고 보통 분류를 한다. 그래서 이름을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이라 한다.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가세요. 그람 염색이 있다는 거 정도 알고 가시고요. 차후에 더 자세하게 보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기억을 좀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요 단어는 어떤 게 보통 또 패턴이 나오느냐. 자, 인공배지에서 배양이 가능하며, 아까 우리 특징 봤었는데 인공배지에서 배양 가능한 거 있었지? 균사체를 형성하지 않는 식물 병원균은, 자, 배양 가능하고 균사체 안 하는 거 3번에 있는 세균이었죠. 뭐 예를 들어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균사체를 형성해요. 그런데 세균은요, 운동성이라든지 뭐 특성상 균사체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좀 그러한 특징 같은 거. 자, 기출 보시면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좀 봐야겠구나. 좀 이제 느끼실 거예요. 공부를 하실 때는 그 내용을 그냥 덤비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보는 게 아니라, 기출에 우리가 어쨌거나 지금 문제를 불러왔어요. 우리가 많이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외울 때도 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요 패턴으로, 아니면 키워드로, 아니면 요약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바이러스 보겠습니다. 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된 핵단백질로서, 자, 이 부분 체크. 세포벽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세균은 세포벽이 있었는데 얘는 없네. 자, 요런 걸로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세포벽이 유무로 있다 없다로. 자, 그리고 관찰 시 매우 작아서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하다. 일반 현미경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요, 바이러스의 크기를 보면은요, 막 나노미터 단위요. 우리가 막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게 아니라 나노미터까지 엄청 작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20에서 400 정도 나노미터 크기를 보통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만 구조 형태가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광학현미경으로 관찰이 불가능하며, 자, 여기 나오죠. 광학현미경 관찰이 불가능하다. 일반 현미경, 광학현미경 안 돼요. 세균과는 다르게 인공배양 역시 불가능하다. 세균 같은 경우에는요, 인공배양이 되기 때문에 이 균에 대한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인공배양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추출한다고 해가지고 확인이 사실 배양이 안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 인공배양이 된다 안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서 많이 짚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인공배양이 어렵다. 자, 물론 이게 대중적인 어떤 이론이 그런 건데요. 최근에는 사실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바이러스도 사실 배양하거든요. 배양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일반적인 이론상 바이러스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식물 모자이크 증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체이다. 바이러스는 모자이크병 주로 일으키는구나. 자,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파이토플라스마. 이것도 정말 시험에 많이 건드리는 녀석 중 하나인데, 세포막이 없고 일종의 원형질막으로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대추나무 빗자루병, 오동나무 빗자루병, 뽕나무 오갈병의 병원체이다.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문제에서요,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해서 발생되는 병이 아닌 것은 이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아닌 건 뭐 있는데, 대추, 오동, 뽕나무 빼고 고르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 문제 패턴 정말 자주 나오니까 종류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 파이토플라스마는 인공배양이 어렵고, 바이러스랑 똑같네? 인공배양이 어렵구나. 그리고 방제 시
테트라사이클린계,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항생물질을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딱 외워주셔야 될 건 이거예요. 일단 파이토플라스는 필수로 외워야 될 게 종류, 병원 종류와, 그리고 얘는요, 사실 파이토플라스마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일종의 미생물이기 때문에 항생물질로 방제가 가능한데 그게 바로 뭐다?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물질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외우실 거 없어요. 파이토플라스마라서 뭐 제가 많이 내용도 안 넣습니다. 무조건 일단 이거는 외우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용을 구성을 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시면 바이로이드가 나오는데요. 잘 나오진 않지만 이 바이로이드 나오는 키워드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자, 볼게요. 기주식물의 세포에 감염하여 증식하는 외부 단백질이 없이 단지 한 가닥의 핵산만으로 구성된 병원체이다. 특징이 딱 나왔죠. 물론 그 핵산의 경우 또 대부분이요, R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바이로이드는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핵산이 대부분이 RNA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바이러스와 유사한 전염 특성을 가지며 병원체 중에서는 가장 작은 크기를 가진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바이로이드를 가지고 보통 병원에 크기 묻는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가장 작은 병원체는, 그러면 세균, 바이러스, 진균, 바이로이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무조건 정답은 바이로이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나오겠지만요, 이 바이로이드에 의해서 보통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 식물 보호에서 가장 무조건 나오는 병은 감자 깔쭉병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거예요. 이 바이로이드는 가장 작다. 그리고 바이러스랑 뭐 어떤 비슷한 그 형태를, 현상을 띠고 있고, 그리고 크기가 가장 작다. 이 3가지 키워드로 시험 문제 기출이 거의 100%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각각의 내용을 좀 정리했고요. 중요한 부분 잡았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균류 쪽이 시험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 요거 한번 다루고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다음 중 균류의 특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뭐냐? 1번 보시면은요, 진핵 상태의 현미경적으로 가장 작은 생물체로서 주로 포자 번식을 한다. 균류 우리 특징 맞지만은 현미경 관찰 그리고 포자 번식한다. 이거 2가지 매칭이 됩니다. 2번 보시면 해설도 있지만요, 원핵 세포로서 이분법 번식, 이건 세균이었고, 실 모양의 사상균, 그리고 기생성 동물 선충. 4번 바이로이드, 그리고 세포로 되어 있지 않은 식물 병원체, 바이로이드에 대한 특징, 각각에 대한 특징 내용이 있는데, 어쨌거나 균류를 물었을 때는 현미경 관찰 그리고 포자 번식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 식물병의 발생 내용 보겠습니다. 자, 월동, 자, 휴면이라고 되죠. 월동과 전염원의 의 및 종류.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자, 월동은 겨울과 같이 저온에 나타나는 휴면 현상으로 병원균이 환경에 정하지 못할 경우를 월동이라 한다. 오케이. 월동의 정의 나왔는데 실제로 기출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월동의 정의 묻는 문제가 몇 번 이미 나왔어요. 월동이 뭔데? 딱 이겁니다. 월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내가 버티기 위해서 잠시 잠을 자는 거야. 휴면 현상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그리고 꼭 월동이라 해서 이 병원균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제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월동을 합니다. 불리한 환경을 어떻게 보면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수단이겠죠. 자, 2번, 주로 봄과 같은 기온이 올라가는 따뜻한 계절에 다시 활동을 시작하여 식물에 전염되고 이때를 1차 전염원이라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겨울에 추우니까 우리가 활동이 어려워,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겨울잠을 잤다가 처음으로 다시 봄에 날씨가 따뜻해질 때, 기온이 일정 이상 올랐을 때 시작해서 전염을 시작하는 그 첫 스타트, 이때를 우리는 1차 전염원이라 한다. 자, 다음으로 1차 전염원에서 발생한 병원균이 다음 식물체의 감염을 일으킬 경우를 2차 전염원이라 한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벚나무 휘자루병이 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뭐 잔항포자로 주로 월동을 한단 말이에요. 월동을 할 때 이 월동균이 감염됐다. 이걸 1차 전염을 하는데 이후에 이것들이 다시 이제 전염이 돼서 포자를 만들어서 분생 포자를 만들어서 재차 전염되는 경우 이걸 2차 전염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염된 식물체를 2차 전염체, 2차 감염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일부러 뭐 분류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3번 2차 전염원은 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전반되는데 바람, 매개충, 물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월동에 대한 정의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 이제 이해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더욱 중요한 건 바로 인홍, 전염 경로입니다. 이건 무조건 묻거든요. 어떻게 묻느냐면 주로 종자 전염을 하는 녀석 누굽니까? 오잘록병균은 주로 무엇으로 전염됩니까? 이렇게 묻는 패턴 두 가지 유형으로 거의 또 안 빠지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병든 조직 전염하는 거 도열병, 검은별무늬, 복숭아 탄저병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종자 전염에는 균핵병, 도열병, 키다리병, 감자열병, 토양 전염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여러분께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각각의 병원균에 가면 그 특징 때문에 다시 공부를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시험 문제에서는 종자 전염하는 거 누구냐 이렇게 묻기 때문에 지금 일단 가볍게 봐주시고요. 또 나중에 이제 저 바로 외우라고는 안 해요. 바로 못 외워요. 일단 한번 가볍게 봐서 이런 게 있었지 인지하고 또 기출 가서 다시 또 우리가 문제 풀면서 상기해가지고 그래 이게 있었어 외우자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한 번에 못 해요. 공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하나하나 다 외워서 넘어가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일단 봅니다.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있었지. 그래서 이런 형태들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바이러스 전염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달라요. 자, 바이러스는 접목이 있다. 종자로 한다. 번식기관으로 통해 한다. 토양을 한다. 다 있는데 그리고 축매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 축매 쪽. 즉 뭐다? 전반을 곤충을 어떤 매개충, 곤충이라죠. 매개충에 의해서 하는데 이거 문제에서 정말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다른 거는 그래 여러분께서 그냥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 종자는 이런 것 병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비용속성 바이러스와 영속성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영속성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곤충의 체내로 들어가서 이 곤충 안에서 이제 증식을 하는 녀석들을 영속성 바이러스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있는 비영속성 바이러스로 있는데 이 비영속성은요, 이 곤충 체내로 들어가진 않아요. 보통 구침이라고 부르는데 이 입에서 맴도는 녀석들을 보통 비영속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속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애멸구 같은 거 이런 곤충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영속성 같은 경우에는 진딧물 이런 친구들이 주로 이제 매개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거나 축매에 의해서 전염되는 애들로는 오갈병, 입마름병, 오이, 배추, 순무, 모자이크병 등이 있는데 솔직히 빈도로 봤을 때 여러분께서는 영속성이다 비영속성이다까지는 구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중 영속성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은 이런 문제 이제 10년치 봐야지 한 번 더 볼까 말까요. 오히려 뭐냐? 다음 중 축매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은 누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훨씬 많지. 10번 중에 5번 나오는 정도지. 영속성 바이러스는 누가 보통 전염되는데 이런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일단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서 일부러 분류는 해놨는데 외우실 때는 오히려 바이러스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병은 오갈병이 있구나, 말림병이 있구나, 모자이크병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전반이라는 거, 전반에 대한 정의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병원체가 병을 발생시키고 이를 기주식물에 이동시키는 현상을 전반. 결국 병이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전달해준다 이거예요. 그냥 병원체들은 대부분 스스로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비, 바람, 매개충 등을 이용하여 이동을 한다. 이게 전반이구나. 일단 그렇게 알고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시험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인홈이에요. 자, 시험에서도 보면은 패턴이
전반 방법을 묻는 게 좀 많이 나오는데, 다음 중 바람에 의해서 전반되는 거, 뭐 풍매에 의해서 전반되는 거, 물에 의해서 전반되는 거, 매개충에 의해서 전반되는 거, 벼 오갈병의 매개충은 누군데? 이런 문제 패턴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바람에 의한, 물에 의한, 토양에 의한, 묘목에 의한 매개충이 있는데, 원래는 각 병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어차피 이걸 알게 돼요. 근데 간혹 전반 방법만 딱 묻는 단답형 문제들이 이제 생각보다 나오기 때문에 표로 이렇게 암기를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매기라 한다면 여러분은 일단 매개충 쪽은 필수로 외워두셔야 돼요. 이건 안 빠져요. 이건 매해차마다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람, 물, 토양, 묘목이 있는데, 바람 쪽이랑 물 쪽이 좀 더 시험 빈도는 조금 더 높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1등이고요. 이놈들이 2등이에요. 그리고 토양 쪽이 3등. 묘목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일단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우선순위를 조금 두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실제로 더 많이 나와요. 실제로는 더 많은 병균들이 있어요. 하지만 공부의 효율을 위해서 바람에 의한 전방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나왔던 정답들을 좀 줄여서 이제 표로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가면 어차피 각 전반 방법, 각 병에 갔을 때 어떤 특징의 공부를 할 때 전반 방법도 보시겠지만 일단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먼저 익히고 다음에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뭐 어떻게 나오는데, 그래서 자, 보세요. 주로 풍매 전반을 하는 병은 누구냐? 아까도 나왔지만 풍매, 즉 바람이죠. 우리 바람으로 하는 건 누가 있었죠? 붉은 별무늬병균, 뭐 도열병균, 잣나무 털렵병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시면 배나무 붉은 별무늬병 뭐 있는 그대로 일단 외우신 대로 찍기만 하시면 되는데, 이 외우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시험에 일단 자주 나오는 내용인 만큼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접종 및 침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침입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첫 번째, 각피를 통한 침입이 있습니다. 자, 각피. 자, 식물에 보통 각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각피는요, 일종의 세포예요. 체표세포라고 하는데, 이 세포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층이 있습니다. 방어막 층인데, 그 각피라는 것은 몸의 어떤 그 방어 기질도 있지만 수분을 증발하는 것도 방지해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는 그런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걸 우리가 각피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식물의 잎이나 줄기의 표면에 각피를 직접 뚫고 침입하는데, 초기에 표면을 침입하여 수분을 먹고 발화관, 이 발화관이 뭐냐면요, 이 포자가 이제 발화하는 일단 일종의 얇은 관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이 관을 형성을 하고 이 발화관이 각피를 직접 뚫고 침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뭐 일단 우리가 좀 그림으로 생각하면 빨대 같은 거예요. 빨대를 뚫고 팍 뚫어가지고 이 발화관을 통해서 이제 균을 또 침입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 각피로 침입하는 게 누가 있는데 바로 벼 도열병균, 흰가루병균, 뭐 깐부기병균, 녹병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출도 보면요, 각피로 침입하는 대표적인 병균을 골라라, 아니면 각피로 침입 방법이 다른 유일한 침입 방법이 다른 균 종류를 골라라,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침입 방법 분류에 대한 이런 병의 종류들은 같이 좀 세트로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연개구부 같은 경우에는요, 뭐 대표적으로 뭐 기공이라든지 수공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미 뚫려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식물이 숨을 쉬기 위해서, 식물이 흡수를 하기 위해서 뚫려 있는 그 부분으로 이제 침입하는 것을 자연개구부를 하는데, 자, 식물에 있어서 대표적인 자연개구부는 기공이다. 그 외에도 수공, 피목 등을 통해 침입하기도 하며, 병원균의 종류는 이제 침입하는 곳에 따라 상이하다. 그래서 각각 병균들이 본인의 특징이 있어요. 크기가 작다, 유동성이 있다 등등.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통해서 어디로 침입할래? 기공, 피목, 수목으로 주로 침입하는데, 근데
시험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솔직히 기공이다, 수공이다, 피목이다 따로 분류 안 해요. 그냥 자연계급으로 침입하는 병균 이런 개념으로 보통 시험에 이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상세하게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저라면은 이제 너무 분류를 하기보다는 이제 대표적인 나중에 이제 기출을 보면서 나오겠지만은 따로 뭐 이렇게 분류를 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좀 무난하게 뭉뚱그려 외워도 일단은 그렇게까지 위험성은 없다라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상처를 통한 침입인데, 상처는 말 그대로 어떤 물리적 충격, 그게 바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부에서 지나가던 어떤 뭐 새라든지 아니면은 동물들, 아니면 떨어지는 나뭇가지 등도 있겠죠. 어쨌거나 외부의 물리적 어떤 충격에 의해서 상처를 통해 침입하는 것들인데, 상처라고 하면은요, 일단 뚫려버렸잖아요. 방어막이 뚫렸기 때문에 꼭 균류가 아니더라도 뭐 세균,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다 가능합니다. 침입이 가능해요. 자, 식물에 상처가 나게 되면 병원체가 침입하기 쉬워지는데, 자, 그 중에서도 아래쪽 보시면 고구마 물음병, 채소 세균 물음병, 과수, 군두암종병, 뭐 줄기마름병, 낙엽송, 끝마름병 같은 것들이 주로 침입할 수 있게 된다.